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올리는 게 좀 쉽지 않지만 매주 우리 대표님들 찾아뵙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뭐 보람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한 편씩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체가 뭐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편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1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뭔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부기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금 가운데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 따위 형태로 처분되지 아니하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처분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다음 사전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한경 경제용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낫습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여기 보면 개념이 조금 맞지 않는 얘기도 있고 정확치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정의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전문 분야 쪽으로 가야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의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입니다. 여기 손익계산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샘플입니다. 여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과세가 되어지고 돈이 어떻게 남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거의 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 매출을 10억 하셨어요. 이분이 매출을 10억 하셨는데 원가를 빼줘야죠. 원가가 7억 한 4천 얼마 나오죠. 원가를 뺐더니 매출 총이익은 약 3억인가요?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관비를 빼주게 되죠. 판관비 1억 7천인가요? 이렇게 빼주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여기에 영업의 비용은 좀 많죠. 여기 이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을 빼주고 나면 이제 세전이익,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손익이 나오죠. 여기에 법인세를 내시게 돼요. 여기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손익이 약 7천만 원이고 법인세는 여기에 대략 10% 정도 내셨네요. 70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이 이제 당기 순이익입니다. 6천 얼마 나왔죠. 자, 요런 프로세스로 그 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금 내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얼마 남는지 나오는데 이대로 다 보시면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심플하게 단순화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은 다 빼주죠.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오죠. 이익에서 세금 내고 남는 것이 이제 당기순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 당기순이익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당기순이익. 제가 늘상 말씀드렸는데 당기순이익 누구 돈이라고 그랬죠? 잘 기억 안 나시죠? 기억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자,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보여드렸죠? 대표님은 법인을 설립하셨는데 이제 주주로서 법인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고 임원으로서 법인에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보수는 아까 그 판관비에서 다 지급된 거고요. 요 주주로서 이제 투자를 하고 배당 받는 것은 이 남은 이익에서 받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 누구 돈이냐면 이제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 주주 돈이에요. 주주는 어떻게 되죠? 주주는 이 돈을 배당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아가지 않으면 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무상태표 보이시죠? 이거 다 한 번쯤은 봤던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중에 자본의 중요 두 구성 항목은 이제 자본금과 잉여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주주가 배당받지 않으면 이 당기순이익 그대로 이 그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자,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여기 보면 자본 항목 이렇게 나오죠. 자본금 5억이네요. 여기 재무제표는. 그 다음에 잉여금이 그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0억, 74억, 8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잉여금이 미처분 잉여금이 뭔지 우리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법인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으니까요. 법인이 세금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인에 쌓아놓은 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개의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해 한 번에 다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로 다 과세합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어떻다고 그랬죠? 나눠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급여를 한꺼번에 다 안 가져오고 잉여금을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그 이월시켜서 과세를 바로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뭐냐면 이제 임원들은 종합소득세로 이제 그 개인 소득을 가져가고 세금을 내는데 또 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런데 국가는 과세관청은 어떤 사업자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개인은 그해 바로바로 다 세금을 다 내버리니까 개인 사업자를 훨씬 좋아하겠죠. 세금 낸다는 차원에서는요. 법인은 이렇게 나눠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저 배당을 안 하고 계속해서 유보시켜 놓는다면 이게 그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세수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급여도 가져가고 배당도 주면서 가야 이게 제대로 된 법인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월급만 가져가고 아무 배당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잉여금이 쌓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시선이 별로 곱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제가 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2020년인가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유사법인 배당 간주 소득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그냥 시작했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비상장 법인이 중소기업이 다 가족법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사법인이란 건 뭐냐면 법인의 형태를 띄었지만 개인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분이 그 대표님하고 대표님 가족들이 80% 이상 80% 이상 소유한 법인은 유사법인이라고 봤고 이 법인의 그 배당 간주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복잡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났는데 그중에 절반은 배당을 안 해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배당 간주 소득세였어요. 그런데 대표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실제로 이익이 나도 현금이 없잖아요. 내일 그 배당을 받아갈 돈이 없다고 하시는 대표님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 소득세를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내게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폐지 안 됐습니다. 보류됐어요.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요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법인을 운영하실 때는 급여도 가져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배당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물론 상황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일 때는 하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잉여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장부와 장고가 맞지 않는데요, 대표님들이. 당연히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회계의 문제입니다. 발생주의 회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매출을 일으켰을 때 돈을 받지 않아도 매출을 일으킨 그 순간에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이미 잡혀요.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 매출 채권으로 있고 돈을 못 받았다면 그거 재무제표상에 이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는 결과를 빚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업의 문제입니다. 이제 가공 매출 문제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사업 초기라든가 사업 초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대출을 일으켰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 이익이 안 나면 거래를 안 한다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대출했던 것을 이제 다시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일부라도 환수한다든가.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쉽게 말해서 8개를 팔았는데
10개를 팔았다고 이제 가공 매출을 올리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팔아야 돈을 받는 거예요. 내 재고를 팔아야 돈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만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장부와 잔고가 맞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정리 못하면 다 세금이에요. 자, 첫 번째, 어찌어찌해서 현재 상태로 그냥 정리하게 됐다. 그럼 이게 세금 폭탄입니다. 정리하면 돈 받고 세금 내는 것이고 정리 못하면 돈은 못 받고 그냥 세금만 내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가공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20억이 뭔가요? 아까 매출 채권,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 못 받은 돈, 그 다음에 가공 매출에서 이 재고를 팔아야 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정리하게 됐어요, 법인을.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 받고 재고 팔아서 현금화해서 20억을 만든다면 이 케이스예요. 만든다면 20억 저 세금 계속 말씀드리죠. 10억 이상은 최고 세율 49.5%. 그래서 세금이 그 누진공제 빼면 약 9억 2,500만 원인데 9억 2천으로 가겠습니다. 9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예. 세금 9억 2천에 여기 건보료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건보료가 그 대략 8%잖아요. 대표님들은 사업주기 때문에 다 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8에 16, 1억 6천. 그러면 여기 10억 8천 정도입니다. 약 10억 8천을 내시고 실제로 9억 2천 수령하시는 거예요. 그 가공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 처리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야 될 돈 세월이 지나서 받지도 못하고 재고는 현금화 시킬 수 없어요. 돈을 그 20억을 해결을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령액은 하나도 없죠. 예. 세금은 저 위에와 똑같이 냅니다. 10억 8천만 원. 그러면 20억 받아야 될 거 못 받은 데다가 세금 10억 8천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약 30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런 케이스 나옵니다.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금액이 크고 기간이 오래된 이 가공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것을 정리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본 항목이 그 사이즈가 커지면 이 비상장 주식의 주가, 즉 시가가 높아집니다. 예, 시가가 고평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 세율 내고 그 뭐 상속 증여, 뭐 양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업 승계, 상속 증여, 주식 이동 시에 막대한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대표님께서 뭐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증여가가 원래 5억입니다. 5억은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율 똑같죠. 예. 5억은 얼마죠? 20%죠. 2, 5, 10, 1억인데 앞에 있던 누진 공제 1,000만 원 빼주면 9천만 원이 증여세예요. 이 9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가공의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억이 있어서 주가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고평가되는 거죠. 즉 5억이 15억으로 고평가됐을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15억이면 40%죠. 예, 40%면 6억입니다. 6억에 앞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빼면 4억 4천만 원이 증여세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그마치 3억 5천만 원을 손해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경영상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뭐죠? 쉽게 말해서 부실 자산이잖아요. 이거 뭐 M&A 한다든가 그러니까 회사를 다른 데로 넘길 때, 매각할 때 이 부실 자산으로 봐서 매각 시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공거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공거래는 항시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무조사 팁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무조사의 정의입니다. 예, 국세청 훈령조사 사무처리 규정에 나오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뭔지는 제가 여기 읽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 이거 보세요. 세무조사 사전통지, 통지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세무조사는 보통 이제 상장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 중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대략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비상장 법인이 받는 것은 대부분 뭐죠? 예,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예,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지 없이 나오는 거. 비정기 세무조사의 5가지 사유.
국세 기본법에 5가지를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제보하거나 탈세가 우려될 정도로 무슨 자료가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공거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거 이런 것 1번부터 5번까지 나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거잖아요. 2번.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항상 위험합니다. 예. 우리가 사업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만한 사안들이 발생을 하지만 항상 주의해서 가공거래는 너무 오래 끌거나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처분 이익연금으로 인한 손해를 제가 말씀드렸죠. 뭐 경영상의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세금 문제예요. 내가 그러니까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어떤 사안에서 쓸데없이 더 많이 낸다는 건 나한테 정말 뭐 겪고 싶지 않은 일이고 큰 리스크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미처분 이익연금이 뭐고 우리 입장에서 쉽게 좀 정의를 해봤고 미처분 이익연금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편에서는 다음 주에는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별 상담은 제가 전화 그다음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저 링크에 또 개별 1대1 그 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경로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